네, 여수산업단지의 간판기업 여천 NCC가 부도위기에 빠지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습니다. 여천 NCC는 월급이 가장 높았던 기업인데 어떻게 절벽으로 내몰렸는지, 정부는 그동안 왜 보고만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정부는 여천 NCC 사태로 불거진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나프타 분해시설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도록 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꽤 오래됐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뭔가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가 이번에 또 내놓았네요.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기업들과 지금 자율협약을 했다는데 방금 발표된 내용, 우선 어떤 내용이 원칙인지, 핵심은 뭔지 이인철 소장님, 정부가 발표한 이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뭐 큰 방향, 원칙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정부가 내놓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은 이제 선 잘 조정해라. 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연말 이내 나프타 분해 시설을 최대 370만 톤까지 감축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고 자구안을 연말까지 내면 그걸 평가한 이후에 정부의 이 금융이나 세제 규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후 정책 인센티브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NCC 나프타 분해 시설 최대 370만 톤은 지금 업계 1위인 LG화학이 여수 NCC가 약 23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하나를 2개 정도, 공장 하나를 이제 통폐합하거나 없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자율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지금 범용 제품의 비중이 워낙 높으니 이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오면 연말까지 자구안을 마련한 이 10대 석유화학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금융이라든가 세제라든가 규제 완화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최대 370만 톤이면은 지금 생산 능력의 25%,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꽤 강도 높다고 했는데, 이 정도 만약에 25% 감축이 되면 나머지는 좀 살아갈 수 있다, 정부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죠.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석유화학 업계의 사정을 보면 지금 우리 석유화학 업계라고 하면 사실 이제 업스트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산업에 보면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업스트림은 이제 우리 나프타 분해 시설을 통해서 에틸렌하고 프로필렌 같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거는 전 세계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딱 떠오르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제일 많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중국입니다. 생산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데가 중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석유화학 사사라 그러죠.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하나솔루션, 뭐 금호석유화학 이런데 우리 대기업들이 다 발을 담그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그 업스트림 공정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NCC를 이 정도 줄인다고 해서 석유화학 업계가 다시 반등의 모멘텀은 저는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산업 구조 자체가 좀 스마트해지고 하이테크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사실 이제 정부 뭐 지원 얘기 쪽에서도 뭐 약간 얘기가 있지만 R&D가 사실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R&D가 우리 석유화학 업계를 보면 R&D 쪽은 지금 완전히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했거든요. 우리 석유업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 보면 버티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NCC 것만 줄인다고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살아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줄이기로 한 목표가 370만 톤도 적은 게 아닌데, 큰 공장 하나를 문을 닫아야 된다는데, 그 방향이 말씀하신 설비 감축과 이제 고부가 스페셜티, 뭐 고부가 특화 제품으로 전환하는 원칙 하나, 두 번째가 재무 건전성 확보 하나, 그 다음이 지역경제 고용 영향 최소화인데, 이것도 상당히 구조 개편 방향에 쉽지 않겠어요. 재무 건전성 확보라 그러면 대주주가 돈을 좀 대라, 그런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 석유화학 산업에 굉장히 위기 경고등이 먼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이 10대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주주의가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정확하게 롯데그룹의 이제 핵심 캐심카우였던 롯데케미칼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 그룹의 상징이라고 하는 롯데월드 타워까지 담보로 제공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계열사로 전이되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식으로 그동안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왔는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겁니다. 3년 연속 지금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사실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1, 2년 새 그룹들이 안 한 건 아니에요. 공장을 멈췄고 매각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자금확보에 혈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과 그리고 중동까지 사우드까지 이제 가세하다 보니 원가 경쟁력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이제 글로벌 이제 이 공급분 자체가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닥치니까 뭐 중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국내 석유화학계 이제 수익원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원유를 사다가 정제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NCC라는 납다 분해 시설을 들려서 납타를 얻어요. 거기다가 에틸렌을 얻어서 에틸렌이라는 이 소자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뭐 자동차 전자 부품까지 만드는 구조였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 내수용도 있지만 이 만든 제품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대중국 수출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 여기에다가 이제 원유를 직접 뽑아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까지 가세하다 보니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아마 이 여천 NCC의 경우에는 지금 하나와 이제 DL이 50대 50 이제 출자를 해서 이미 뭐 이번에 임시 변통으로 2천억 달러는 막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공장은 지금 여전히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고 추가로 또 수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 지금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급 과잉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좀 중단을 해야 되는데 가동률도 좋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한 60에서 70%대 이게 80%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지금 기업들의 경우에는 누가 선제적으로 좀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뭔가 합의를 해서 설비를 줄이려고 할 경우에 금융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금융세제 지원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방향에서 보니까 또 지역 경제와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고용 영향. 설비 감축을 하면 고용 감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고용을 줄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제 뭐 기사나 정부 발표의 워딩을 보면 뭐 반드시 그러라는 건 아니고 고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라라는 건데 다행히 우리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취업 유발 기수가 자동차 산업의 한 절반? 장치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10억 원당 자동차 한 8명 정도 되는데 석유화학 산업은 4명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긴 한데 뭐 4명이라도 10억 원당 4명이라도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 생산 설비를 감축을 하고 그죠? 뭐 기업들이 자구 노력이라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구조조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에 대한 타격은 상당히 클 거고 특히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석유화학 단지들이 있는 그런 여수라든가 그런 지역에 고용 타격이 직접적으로 크게 들어갈 거고 더구나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그런 제조 공장들이 있는 주변은 사실 근로자들이 뭐 점심이라든가 저녁 때 뭐 이렇게 회식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상업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파급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면 지역 경제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걸 예상하고 지금 위기 지역이다, 그리고 고용 위기 지역이다 이런 걸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대 시설 감축이 이제 최대 370만 톤이고 연말까지 정부에 제시하라. 약간 시간표를 정해줬잖아요. 이게 기업이 조금 버틸까봐. 느슨하게 할까봐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라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서부터도 사실은 기업들은 이제 공장 일부 라인 가동 중단이라든가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서 가동률을 줄이고 있고 또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방향 전환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좀 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범용 제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화학 소재라든가 네. 바이오라든가 친환경 이제 소재로의 전환을 지금 추구해야 되는데 시점이 연말까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내놓은 이제 자율 구조조정 후 인센티브라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냐라는 앞서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구조조정 참여 기업과 그리고 비참여 기업 간 차별성을 명확하게 주고 예. 어떤 세제 개편을 줄 건지 그리고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인력 구조조정이 포함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그동안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을 간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인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뭐 여수, 울산, 대산 이 울산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40만 명 이상의 이 후방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기 전까지는 아마 제대로 된 어떤 체질 개선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네, 지금 정부도 시한을 못 박았어요. 연말까지 내라 그랬는데 인력 구조조정은 지역 경쟁력을 최소화한다. 만약에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출한다면 정부가 뭐 금융세제 지원을 하겠다는데 어떤 지원책이 정부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을까요? 뭐 뭔가 좀 기대를 할 만한 대책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나요? 금융세제 쪽에 딱히 제가 지금 떠오르는 부분은 없고요. 네. 대신 이제 사업을 퇴출하거나 사업장을 접을 때는 어떤 퇴출 비용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정부가 지원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마음에 드는 자구안을 제출하게 되면 예. 이제 우리가 순서상 보면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예, 정리하는 데도 좀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상당히 좀 저리로 예. 뭐 장기적으로 빌려줄 수 있다든가 이런 지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예. 이건 어디까지나 예. 예, 산업의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이지 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예.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지난해 말에도 이전 정부에서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슷한 대책이 나왔었습니까? 당시에도 보면은 금융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었고 업계 요구를 반영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사업을 철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통폐합을 추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정책 자금을 좀 지원한다든가 또 여기에다가 이 설비 같은 경우에도 M&A 할 경우에는 또 공정거래 심사 단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점유율 문제 때문에 이 규제를 유연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제 자산을 매각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이 손실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세액 공제와 같은 이제 특례 조치를 좀 취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또 설비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R&D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것이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작년 말에 이미 그런 그림이 계획이 맞습니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버티게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선제적 어떤 구조조정을 택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고용 문제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셈법이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 말에 나온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올 연말까지 최대 나프타 분해 시설을 370만 톤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라. 요거 외에는 어떤 정책적으로는 크게 진전된 건 없네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이제 석약 산업의 어려움이 뭐 한 10년 그 안에 많은 이제 그 정부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미 다 대책을 산업부 중심으로 마련을 해놨을 거고 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끄집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새로운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밖에 없죠. 예. 자, 정부 정책 중에서 이게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로는 이게 강력한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본 고위공직자가 없다. 경험 많은 공직자가 없고 공직자들이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책임을 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업계에서는 또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IMF 당시에 빅딜이라는 미명하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봤잖아요. 기아가 현대로 흡수됐고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현대전자로 흡수되는 걸 우리 해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고 인력뿐만 아니라 통폐합 시설 이게 어떤 이제 대기업의 자산 이제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특히나 이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대형 어떤 제조업에 대한 M&A는 국내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M&A를 통해서 상대 경쟁 국가에 대해서 반독점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유능하고 그런 네. 일을 해본 이제 공정거래를 해본 이제 규제를 해본 이제 당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제 사라지다 보니 예. 현실적으로 이거 MN을 한다 할 경우에 과연 이걸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제 반독점법에 의해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네.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보니까 산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기업들은 안 된다. 버티지 마라. 뭐 이런 아니야 생각으로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조금 앞으로 좀 뭔가 이 사업 재편에 대한 대화, 협력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지금 버티지 못합니다, 사실은.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주요 네. 석유화학 기업 그 실적을 보면 2분기 예. 예. 롯데케미칼이 2,500억 마이너스 예. 영업 손실이 LG가 얘네들이 이제 석유화학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 안에 뭐 토탈로 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아니고 걔네가 한 마이너스 900억,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분이 한 마이너스 500억. 처참하죠. 예. 그러네요. 1분기도 적자가 났는데 더 나빠진 수치입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석유화학이 정말 주요 우리 수출 주력품이었잖아요. 예, 뭐 당연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생산 능력이 보면 내수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능력이 한 250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150이 상당 부분 수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출의 상당 부분이 사실 중국이고 예. 중국은 자금률이 확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그 범용 제품 안 쓰고 예. 그럼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되느냐? 예. 아니죠. 중국도 공급 능력이 세요. 예. 예, 그렇죠. 걔네들 제품이 나가니까 가격에서 밀리는 거예요. 또 중동에서는 더 원가 싼 걸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중동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못 팔면 손실이 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 산업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우리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가 네. 작년 기준으로 한 그 생산 GDP 규모가 1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GDP가 한 2,400조 정도 되니까 예. 대략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이게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휘청거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뭐 산업부 입장에서는 빨리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조조정 필요성이 늘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기업들의 버티기도 있고 정부가 나서지도 않으면서 지지부진하게 좀 미뤄져 왔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늘 얘기되는 게 이제 뭐 합작법을 세운다거나 M&A를 할 때 회사들 간에 서로 시설을 협의를 해야 되잖아. 이게 공정거래 이슈가 많이 제기돼서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가 있고 공정이 담합 우려를 좀 한다 그래요. 근데 공정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뭔가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 구조 조정에 꼭 필요한 건 통합 그리고 금요 경제를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범용 제품으로 안 되고 지금 협회가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 미래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용역을 의뢰해 봤더니 보스턴 컨설팅은 아마 이런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현재 50% 석유화학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오늘 아마 370만 통 이제 이 NCC 감축 목표도 이런 컨설팅을 바탕으로 현재 시설의 한 25%를 감축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공급 과잉의 저편이라는 건 어차피 통합입니다.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쟁 제한이 아닌 어떤 공익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일률적인 공정거래의 잣대가 아니라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합병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 국가 내지는 국내에서는 반독점법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하더라도 설비를 줄이거나 고용을 유지한다. 이런 공익적 조건이 좀 부과하는 미리 설정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런 걸 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맞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의 이제 똑같은 경쟁 업체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자구 노력으로 인한 M&A고 통합 폐합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 다국적 기업 결합에 관련된 심사를 하거나 이제 반독점 당국을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많아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석유화학 구조조정 개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원유를 수입해다가 이게 나프타를 가지고 분해해서 에틸렌을 만들기 때문에 원재료가 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원가 절감이 안 돼서 늘 요구하는 게 전기료 부담이 너무 크다. 그동안 사실 산업용 전기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전기료 감면 같은 걸 지원책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업계에서는 비단 석유화학 업계 요구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전기료 부담. 중국 대비 우리 전기료가 비쌉니다. 최근에 좀 때문에.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예. 가정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근데 사실 뭐 중국 대비도 그렇지만은 다른 우리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청 싼 편이거든요. 산업용도 그렇죠. 여전히. 네. 다만 이제 전기료를 내려주면 업계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은 되겠는데 예. 사실 그 그 생산 비용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아주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큰 회사들은 뭐 중소기업들은 꽤 부담이 큰 것 중소기업들은 같은데 당연히 뭐 기업들은? 부담이 크겠지만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은 사실 이제 품질이나 이런 경쟁력보다는 이 트럼프가 한번 시장을 해집는 바람에 네. 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어요. 관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전기료 부분에서는 정부가 꼭 뭐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고 네. 우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 우리 한 1, 2년 전만 해도 우리 그 적자 문제로 우리 한전. 예. 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를 떠안으면 되긴 하는데 그럼 또 여론은 나빠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그 에너지 산업 재편의 방향인데 결국은 전기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신재생 예. 에너지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우리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까지 좀 고려를 해서 예. 저도 지금 딱히 방안은 없습니다. 뚜렷한 방안은 없는데 좀 지혜들을 모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이제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용 위기다.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부도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지역 경제가 받는 영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대부분 뭐 여수산업단지나 울산이나 대산의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네. 노동자들 해고가 일정 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체 생산량의 25%를 감축하게 된다면 그만큼 뒤따라서 인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력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키든 아니면 또 하나 더 규모를 좀 키워서 이제 이 정부가 어떤 이제 또 하나의 대책을 마련하든 어떤 지역 경제에서 이제 이런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석유화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중국이 저가 공세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위협에 빠져 있는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 하물며 지금은 반도체까지도 사실은 범용 제품의 경우는 중국이 상당 부분 따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했던 첨단 우리가 이제 캐시카우라 했던 제조업이 우리가 계속 잠식당하면서 우리 그 인력마저도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하게 되면 이번 구조조정이 그냥 10대 그룹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놔둘 게 아니라 과거처럼 정부 주도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합당한지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따른 이제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지시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중국발 정말 저가 공세로 결국 석유화학 산업이 절벽에 몰렸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석유화학만이 아니죠. 중국의 물량 공세, 중국의 압박에서 지금 영향을 받는 게 그 다음에 뭐 철강이 가장 큰가요? 피해가 어떻습니까? 철강은 지금 이중고죠. 지금 미국 관세 50% 미국 관세 말도 안 되는 50% 관세를 두들겨 맞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의 그 조광 생산량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제 마켓시어를 보는데요. 이게 조광이라면 이제 우리 뭐 그 텔레비전에서 보셨듯이 뭐 포스코나 이런 현대제철에서 빨간물 나오잖아요. 센물 나오는 거. 네. 그게 그냥 일차적으로 식혀진 거. 그 조광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원시적인 형태의 조광인데 그게 2024년 기준으로 중국 마켓시어가 53%입니다. 네. 예, 걔네들이. 53%. 예. 그 중국 시장이 아니고 중국 기업들이 커버하는 용량이.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제조업의 특성은 뭐냐면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떨어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사실. 예.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철강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사실 미국으로 가는 철강 비중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우리 그 전체 철강 수출에. 그래서 크진 않은데 그나마 그쪽으로는 좀 고부가 쪽이 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좀 막히는 상황이라 역시 철강하고 석유화학의 저는 가장 큰 이슈는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다음으로 벌써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철강도 뭔가 상당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다가온 거네요. 이미. 그렇습니다. 네.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배터리는 중국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높긴 한데 이게 중국 시장이 못 들어가는 시장들이 좀 있어서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려운 상황은 꼭 중국 쪽 이슈보다는 전기 자동차 쪽의 캐즘, 수요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조금이 끊기니까 그런 부분이라 이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파트를 떼어서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석유화학 쪽에 상당히 고부가 쪽이거든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석유화학이 만약에 나갈 수가 있다면, 방향이 나갈 수 있다면 2차 전지 같은 그런 고부가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석유화학만이 아니고 철강도 상당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다 날아갑니다. 미국의 신기술, 중국의 추격. 우리 일자리 젊은이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 제조업 경쟁력 위협받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좀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다면 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미 투자를 통상 압박 때문에 막고 있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도 이제 4대 경제 수장들이 좀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경제계에서.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최첨단 산업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거기다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기업이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 뭐 3,500억, 뭐 4,500억 에너지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런 이제 목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도 사실은 뭐 대미 투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는 공장들이 대부분 지금 배터리 공장은 무려 미국의 15개가 국내 기업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2개, 자동차 철강 공장이 각각 1개씩 미국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허허벌판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털을 닦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통상 압박, 미국 시장 크다라는 제일 큰 시장이라는 이유로 따라서 지금 뭐 미국이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게 맞고 기존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이다 보니 우리가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조업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IT 기술, 예를 들어 신소재라든가 아직은 좀 이제 좀 유망한 로봇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과 전통 제조업을 좀 결합시킨 융합시킨 산업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로 제조업종을 좀 재설계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중국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안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공원 경제연구실장 이인철 참정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